자식 집에 가도 마음 놓고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돌아왔지. 연락처를 뒤져봐도 전화를 걸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제일 서글퍼.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말벗은 줄어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집 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 칩니다.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남은 인생을 숫자로 세며 불안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무너지는 노년을 막고 고독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돈보다 건강을 원하게 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76세 장기호 씨는 은퇴 후에도 수십억 재산을 관리하며 사는 부자 노인입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골프 회원권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단 한 번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건강입니다. 몇 년 전부터 혈압과 당뇨, 협심증이 겹치면서 외출은커녕 하루 2번씩 약봉지를 삼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골프장은커녕 아파트 단지 산책로조차 마음껏 걷지 못합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오는 순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는 병원 대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중얼거립니다. 돈이 뭔 소용이냐, 이 다리를 내어주고서라도 건강한 심장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의 눈빛은 수십억의 자산보다 단 한 번의 자유로운 걸음을 더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7세 김인자 씨는 평생 돈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작은 반지하방에서 정부 지원금과 적은 연금으로 겨우 살아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저녁이면 작은 라디오를 들으며 웃습니다. 건강만큼은 또래보다도 뛰어납니다. 가끔 무릎이 시큰거려도 꾸준한 걷기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큰 병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은 없어도 난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행복하지. 내 심장이 뛰고 내 숨이 고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남루한 집에 살지만 그녀의 얼굴엔 부자보다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잔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수십억을 가진 사람도 건강을 잃으면 삶은 감옥이 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면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75세가 넘으면 결국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똑바로 걷는 다리, 제때 뛰는 심장,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진짜 재산이 됩니다. 슬픈 현실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땐 돈을 위해 몸을 혹사하고 중년엔 더 벌기 위해 건강을 외면하다가 정작 노년이 되어서야 돈보다 건강이 우선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미 무릎은 닳고 혈관은 막히고 심장은 지쳐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수술대 위에 누워 칼을 맞으며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삶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남은 인생에서 건강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둘째, 건강을 핑계 삼아 사회적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걷기 모임, 취미 동호회, 간단한 봉사활동 등은 몸을 쓰게 하고 동시에 마음도 지탱해 줍니다. 셋째, 돈의 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모으기 위해 애쓰지 말고 건강을 유지하고 즐기기 위해 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음식, 운동, 의료, 그리고 소소한 여가에 쓰는 돈이야말로 가장 값진 소비입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돈보다 건강을 원하게 됩니다. 돈은 은행에 숫자로 남지만 건강은 내 몸에서 삶을 이어가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화려한 집도 두둑한 예금도 아닙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다리,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손,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폐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진짜 부자와 가난뱅이를 갈라놓는 기준입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눈은 침침해지고 글자는 점점 흐려집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79세 윤재성 씨는 은퇴 후 독서를 삶의 낙으로 삼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책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는 책을 펼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글자가 흐려져 두세 줄 이상 읽으면 눈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기 때문입니다. 돋보기를 써도 뿌연 안개가 낀 듯 글씨가 춤을 췄습니다. 결국 책 대신 텔레비전만 켜두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TV 자막조차 희미해져 채널을 돌리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나는 글과 멀어져 가는구나. 젊을 때 그토록 사랑했던 책이 더 이상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윤 씨를 절망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눈이 멀어가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내 삶의 끝이 다가온다는 신호구나. 경기도 수원에 사는 77세 박정순 씨는 평생 책을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글보다 드라마와 수다를 더 좋아했고 책을 읽지 않아도 큰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불편은 일상에서 잔혹하게 찾아왔습니다. 버스를 탈 때 행선지를 구분하지 못해 엉뚱한 곳에 내리고 약 봉지에 적힌 복용 시간을 보지 못해 약을 거꾸로 먹는 일도 잦았습니다. 은행에선 통장 글씨가 보이지 않아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휴대폰 화면 속 글자가 겹쳐 보이는 바람에 자식에게 보낸 메시지에 오타가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세상에서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책을 안 읽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글자를 못 본다는 건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거더라. 이 두 사례는 똑같은 결론을 향합니다. 75세가 넘으면 눈은 침침해지고 글자는 점점 흐려집니다. 책을 사랑한 사람도 글을 멀리한 사람도 결국 같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은 글자로 움직이는데 글자를 읽지 못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버스 번호판, 병원 안내판, 은행 창구, 휴대폰 문자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눈의 힘은 곧 삶의 힘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삶은 멀쩡히 살아있어도 반쯤은 암흑 속에 갇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력이 무너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돋보기 하나로 버티던 눈은 어느 순간 그것조차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의사 앞에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진단을 받습니다.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하고 수술이 가능해도 회복은 더디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젊은 시절의 시력을 되찾을 수 없고 돈이 없어 병원을 피하면 세상은 더 빨리 암흑으로 변합니다. 결국 노인의 눈은 나이를 먹는 순간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눈을 관리하는 습관을 철저히 가져야 합니다. 작은 글자를 무리해서 보지 말고 조명 환경을 밝게 하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음성 서비스와 큰 글씨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휴대폰의 큰 글씨 모두 음성 안내 기능은 세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셋째,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 하지 말고 귀와 손으로도 세상을 느껴야 합니다. 오디오북, 라디오, 대화는 시력이 줄어든 노인에게 또 다른 삶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글자는 흐려지며 세상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시력의 상실을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연결로 바꿉니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삶. 그것이 글자가 사라져가는 노년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장례식과 무덤 자리를 걱정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김영호 씨는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파트 2채를 물려주고
본인도 노후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공업묘지 분양 사무실을 다니는 것입니다. 고급 묘역을 살지 바다를 내려다보는 수목장을 선택할지 매일 고민합니다. 내 장례식은 체면 있게 치러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정작 가슴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상 죽는 날이 다가와도 자식들이 성의 없이 치르지는 않을까? 혹은 장례식장이 썰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화려한 묘지보다 차갑게 식어버린 인간관계였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속초에 사는 76세 최말순 씨는 가진 게 거의 없습니다. 기초연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녀는 요즘 밤마다 장례 비용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낡은 집에서 누가 내 시신을 치워줄까? 자식들도 힘들다는데 장례 치를 돈은 어디서 나오지? 그녀는 장례식장을 예약할 돈조차 없어 혼자 집 안에서 쓰러져 며칠 뒤 발견되는 장면을 상상하며 몸서리칩니다. 심지어 무덤을 쓸 땅이 없어 공동묘지조차 엄두가 안 납니다. 결국 최 씨는 주변에 나는 그냥 화장해서 아무 데나 뿌려달라는 말을 대내지만 그 속엔 나는 세상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겠구나라는 서글픈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없는 사람도 결국 똑같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과 장래를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비극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75세가 넘으면 누구나 장례식과 무덤 자리를 걱정합니다. 누가 와줄까? 내 자식이 성심껏 장례를 치러줄까? 혹은 초라하게 치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매일 밤마다 찾아옵니다. 살아있을 때도 외롭지만 죽음 이후마저 외롭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걱정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고독사한 노인의 시신이 냉동창고에 며칠씩 방치되는 경우가 뉴스에 등장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장례를 미루거나 최소 비용으로 끝내려는 자식들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살아서도 외롭고 죽어서도 홀대받는 현실이 노인을 옥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 보험에 가입하거나 최소한의 장례 비용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은 남은 가족에게도 자신에게도 안심을 줍니다. 둘째, 무덤 자리를 걱정하기보다 살아있는 동안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길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살아있을 때의 관계가 결정합니다. 셋째, 장례를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인생 설계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떠날지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며 두려워하는 대신 남은 삶을 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누구나 내 장례식과 무덤 자리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내 마지막은 내가 선택한다는 당당함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갑니다. 무덤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있느냐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장래 걱정은 인생을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삶을 더 단단히 붙잡는 힘이 됩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식 얼굴은 명절에나 겨우 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7세 박성규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느라 자신은 제대로 옷 한 벌 사 입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겠지라는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명절날 잠깐 들렀다 밥 먹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난 뒤 박 씨의 집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그는 명절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그날이 지나고 나면 더 깊은 허무와 공허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됐구나. 내가 살아있어도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76세 윤경자 씨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비교적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주말마다 얼굴을 비추고 함께 식사도 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나서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다시 싸늘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윤 씨는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자주 와줘도 결국 그들이 머무는 시간은 몇 시간뿐이구나. 나는 여전히 혼자다. 자식이 자주 와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만남이 오히려 그리움과 허망함을 더 키웠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잔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75살이 넘으면 자식 얼굴은 명절에나 겨우 보거나 자주 본다 해도 잠깐의 스침일 뿐, 결국 혼자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손주는 금세 스마트폰 속의 영상으로만 남습니다. 부모의 삶은 고요한 방 안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 속에 갇히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모가 자식을 만나고 싶어도 자식들은 그 마음을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바쁜데 부모가 왜 이렇게 집착하나라는 시선은 부모를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결국 부모는 하고 싶은 말조차 삼키며 명절이라는 단 하루에 모든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러나 명절이 지나면 그 공허함은 더 깊어지고 때로는 삶의 의욕조차 사라집니다. 이 끔찍한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에게 모든 정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대를 줄이는 순간 상처도 줄어듭니다. 둘째, 자식 대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이웃, 친구, 같은 나이대의 모임은 명절이 아니어도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셋째, 스스로의 일상을 채워야 합니다. 책, 취미, 운동 같은 작은 활동이 고독을 줄이고 자식 얼굴만 기다리는 허망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자식 얼굴은 명절에나 겨우 볼 뿐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그 하루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당당히 살아갑니다. 자식 얼굴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웃음을 만들고 스스로 관계를 세우는 인생. 그것이 고독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지혜입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돈이 있지만 같이 쓸 사람이 점점 사라집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8세 이호준 씨는 평생 사업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통장에는 억대 예금이 남아있고 월세 수입도 꾸준히 들어옵니다. 원하는 옷을 살 수도 비싼 음식을 먹을 수도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단 한 번도 마음껏 즐기지 못합니다. 함께 가던 부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행을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병상에 눕거나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손주들에게 해외여행을 제안했지만 할아버지 바빠서 시간이 안 돼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비즈니스석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다녀왔지만 호텔 조식 자리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한 순간 오히려 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웃어줄 사람이 없다. 이게 진짜 지옥이다. 반대로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76세 최정자 씨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 살고 연금도 많지 않지만 그녀는 이웃과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합니다. 김치 몇 조각과 간단한 밥상이지만 함께 나누며 웃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족하니 그녀의 집은 늘 따뜻합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도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밥상을 함께할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면 되지.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밥상이 아니라 제사상이 되는 거야. 가진 게 많든 적든 결국 남는 건 고립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끔찍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쓸 사람이 없으면
그 돈은 차갑게 얼어붙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사람들마저 떠나면 결국 돈도 정서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무너지고 또 채워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돈을 쓸 대상이 사라진 노인이 겪는 고립의 속도입니다. 처음엔 친구가 떠나고 그 다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며 손주들은 성장에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결국 남은 건 텅 빈 지갑이 아니라 텅 빈 식탁입니다. 돈은 남아도 웃어줄 얼굴이 사라지면 노인의 삶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 돈은 자유가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이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돈을 모으는 것보다 나눌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돈을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합니다. 밥 한 끼, 작은 선물, 함께하는 모임에 쓰는 돈은 숫자가 아닌 추억을 남깁니다. 셋째,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야 합니다. 취미, 봉사, 동호회 같은 활동은 돈보다 오래 남는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75살 넘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노년은 비로소 고독이 아닌 삶의 축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5살 넘으면 결국 다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결국 마지막 길은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9세 김명수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몸을 갈아 넣듯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남편 먼저 떠난 뒤에도 꿋꿋하게 혼자 버텼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곁을 지켜주겠지. 마지막 순간은 적어도 외롭지 않겠지. 그러나 그 믿음은 잔혹하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김 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침대 옆에는 휴대폰이 있었지만 손에 힘이 없어 번호조차 누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어야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쓰러진 그를 발견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던 구급차 안에서 김 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죽음의 문 앞은 결국 혼자 서는 거구나.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구나. 살아오며 쌓아 올린 모든 것, 희생과 기대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길은 결국 철저히 혼자라는 잔혹한 진실 앞에서 그는 오열했습니다. 이 현실은 김명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5세를 넘긴 수많은 노인들이 죽음을 생각하며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도 배우자가 남아 있어도 결국 마지막 숨을 내쉴 순간만큼은 홀로 맞이해야 합니다. 죽음은 남과 나눌 수 없는 철저히 개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점점 친구를 잃고 자식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도 요양원에 들어가도 마지막 그 순간 곁에 있을 확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노인을 더욱 고립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이들이 죽음을 함께 맞이하리라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자식들이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바쁜 자식들은 병원 문 앞까지밖에 오지 못하고 친구들은 이미 저 세상에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은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마주합니다. 이 무서운 깨달음은 노년의 정신을 옥죄고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의욕조차 앗아갑니다. 그러나 이 냉혹한 현실에도 극복의 길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남기고 장례 방식을 정하며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은 두려움을 줄이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합니다. 둘째, 고립을 막아야 합니다. 자식이 아닌 나와 삶을 함께할 수 있는 동년배, 친구나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마지막 길을 덜 외롭게 만듭니다. 셋째, 죽음을 끝으로 보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명상, 종교,
혹은 철학적 사유는 마지막 길을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깨끗이 씻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세균 감염, 심장병, 치매, 폐혈증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몸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세균의 온상이 존재합니다.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피부가 썩고 장기가 망가지며 심한 경우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샤워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아 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6곳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입안입니다. 입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온몸에 치명적인 병이 찾아옵니다. 단순히 입 냄새가 심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안 세균이 온몸을 공격하면서 치매, 심장병, 당뇨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양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입속은 세균의 온상입니다. 하루만 양치를 소홀히 해도 세균이 수백 배로 증식합니다. 이런 세균이 혈관을 타고 몸속 깊이 퍼지면 심장과 뇌까지 공격합니다. 실제로 입속 세균이 많을수록 심장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양치를 게을리하는 것이 곧 심장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입속 세균 중 일부는 뇌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 뇌에 도달하면 염증을 일으켜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뇌세포가 서서히 망가지면서 치매가 진행됩니다. 즉, 매일 이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뇌에서 입속 세균이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입을 씻지 않는 것이 곧 뇌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당뇨병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안에 세균이 많아지면 잇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염증 물질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당뇨병이 악화됩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잇몸병을 방치할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까지 커집니다. 단순히 이를 닦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닦아야 합니다. 하루 3번 양치는 기본이고 자기 전에는 특히 더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치실과 혀 클리너도 필수입니다. 혀를 닦지 않으면 세균이 남아 다시 이빨과 잇몸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입안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양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치매, 심장병, 당뇨병이 당신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입안의 청결이 곧 장수의 비결입니다. 입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목숨을 잃을 뻔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잇몸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습니다. 양치를 대충 하고 치과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잇몸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진단 결과 세균성 심내막염이었습니다. 입속 세균이 혈액을 타고 심장까지 침투하면서 심장 판막에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긴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작은 잇몸 염증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양치질 하나 소홀히 한 것이 목숨을 위협한 것입니다. 입속 세균이 온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귀 속입니다. 귀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단순히 귀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청력 저하, 만성 귀염증, 심지어 뇌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귀 건강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귀 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듣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과 먼지가 가득합니다. 귓바퀴만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 속 깊은 곳에 쌓이는 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고 이물질과 함께 엉켜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귀가 막히면 소리가 왜곡되거나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청력이 심각하게 손상되며 회복이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귀에 염증이 생기면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귀는 머리와 가까운 신체 부위입니다. 귀 속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점차 안쪽으로 퍼지면서 두개골과 뇌로 침투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이염을 방치했다가 뇌수막염으로 발전한 사례도 많습니다. 귀 속이 더러우면 단순한 청력 저하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뇌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청력이 저하되면 뇌로 전달되는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씻는 방법입니다. 면봉으로 귀 속을 후비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귀지를 깊숙이 밀어넣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면봉 대신 따뜻한 물로 귓바퀴와 귓구멍 입구를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샤워 후 물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염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귀 속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청력을 잃고 심지어 뇌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귀를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건강한 귀가 있어야 오래도록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귀 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목숨이 위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여성이 몇 달 전부터 귀에서 진물이 나고 가끔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귀지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찾아왔고 말까지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쪽 얼굴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진단 결과 뇌수막염이었습니다. 귀 속 염증이 심해지면서 세균이 두개골을 뚫고 뇌로 침투한 것입니다. 의사는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뇌로 감염이 퍼진 상태라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었고 마비된 얼굴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귀지와 염증을 방치한 대가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귀 속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단순히 귀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귀 속 문제라도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발가락 사이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악취는 물론 무좀, 세균 감염, 심한 경우 발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액순환이 약해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며 치료가 늦어지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운 환경이라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씻지 않으면 피부가 짓무르고 갈라지며 하얗게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곧 무좀, 즉 족부백선의 시작입니다. 무좀은 단순한 가려움증이 아니라 피부를 뚫고 깊숙이 퍼지는 질병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톱까지 변형되고 감염이 퍼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지 않으면 악취도 심각해집니다. 땀과 각질이 쌓이면 박테리아가 번식하면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이는 단순한 땀 냄새와 차원이 다릅니다.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의 신발과 양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균 감염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갈라지면 세균이 쉽게 침투하면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봉화지겸이라는 심각한 감염은 발이 붉게 부어오르고 심한 경우 폐혈증으로 발전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세균 감염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당뇨발, 즉 당뇨병성 족부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가락 끝부터 괴사가 시작되고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 중 상당수가 발 관리 소홀로 다리를 잃고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으려면 비누를 사용해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문질러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특히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남지 않도록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습한 상태로 방치하면 무좀균과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지 않는 것은 세균을 직접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소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발가락 사이를 철저히 씻고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발이 건강한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지 않아 다리를 절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남성이 발가락 사이에 가려움증을 느꼈지만 단순한 무좀이라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연고만 바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이 심하게 붓고 검붉게 변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봉화지겸과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세균이 발가락 사이의 상처를 통해 침투하면서 감염이 퍼진 것입니다. 의사는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지만 감염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면서 다리 절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발목 위까지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 의족을 착용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무좀을 방치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를 씻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철저한 발 위생이 건강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배꼽입니다. 배꼽을 깨끗이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는 물론 심각한 감염, 심지어 장기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꼽은 작고 깊숙한 구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온갖 먼지, 땀, 각질이 쌓이며 배꼽 안에서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번식합니다. 배꼽을 방치하는 것은 세균의 온상을 몸에 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배꼽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가 심해진다는 것은 이미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꼽 안이 끈적이고 축축해지며 검은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배꼽 주변이 붉게 부어오르면서 고름까지 차게 됩니다. 이 배꼽염이 심해지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꼽을 씻지 않으면 심각한 내부 장기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꼽은 태아 때 탯줄이 연결되어 있던 자리로 혈관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만약 배꼽에 감염이 생기면 세균이 내부로 침투해 복막염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은 이런 감염이 빠르게 퍼질 수 있어 더욱 치명적입니다. 배꼽에 쌓이는 때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피부에서 떨어진 각질, 땀, 피지,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특히 배꼽 안이 축축하면 곰팡이가 서식하면서 심각한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꼽 안에서 곰팡이 감염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배꼽을 씻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세게 문지르거나 깊숙이 면봉을 찔러 넣으면 오히려 상처가 생겨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부드러운 면봉이나 젖은 수건으로 살살 닦아야 하며 샤워할 때 비누를 이용해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씻은 후에는 반드시 배꼽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배꼽을 방치하면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온몸에 퍼지는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배꼽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깨끗한 배꼽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꼽을 씻지 않아 목숨을 잃을 뻔한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배꼽에서 심한 냄새가 나고 가려움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배꼽을 씻지 않는 습관이 있었고 안에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지만 그냥 놔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꼽이 붉어지고 부어오르더니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배꼽에서 고름이 흘러나왔고 열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배꼽염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세균이 피부를 뚫고 내부로 퍼지면서 염증이 장기 근처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배를 절개해 고름을 배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더 늦었다면 세균이 혈액을 타고 퍼지면서 복막염이나 폐혈증으로 목숨까지 위험할 뻔했습니다. 치료 후에도 배꼽 주변 피부가 괴사해 일부를 절제해야 했고 흉터가 남았습니다. 배꼽을 씻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무관심이 심각한 감염과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꼽 관리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5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극심한 악취는 물론 심각한 피부병과 감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사타구니의 세균이 몸 전체로 퍼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곳을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는 신체에서 가장 습하고 따뜻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걸을 때마다 마찰이 생기고 땀이 차면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씻지 않으면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증이 생기며 결국 사타구니 백선, 즉 무좀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 백선은 한번 걸리면 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흔해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사타구니의 악취는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닙니다. 땀과 피지가 엉겨붙어 박테리아가 번식하면서 강한 악취를 풍깁니다. 특히 노년층은 피지 분비가 불균형해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오직 깨끗이 씻는 것뿐입니다. 사타구니를 씻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봉화지겸, 즉 피부 깊숙이 퍼지는 세균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봉화지겸은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폐혈증으로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로 생각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타구니를 씻을 때는 비누나 저자극 세정제를 사용해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특히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면서 피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속옷도 청결이 중요합니다. 땀이 잘 흡수되는 면 소재 속옷을 입고 매일 갈아입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타구니 위생을 소홀히 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감염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사타구니를 철저히 씻고 관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사타구니가 건강한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타구니를 제대로 씻지 않아 생명을 위협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남성이 사타구니 주변이 가렵고 붉어졌지만 단순한 땀띠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연고만 바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타구니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봉화지겸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세균 감염이 피부 깊숙이 퍼지면서 사타구니뿐만 아니라 허벅지까지 부어올랐습니다. 의사는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지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폐혈증 위험까지 커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피부 괴사가 심한 부분은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사타구니를 씻지 않고 방치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증을 무시한 결과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타구니 위생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곳은 손톱 밑입니다. 손톱 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균이 온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손은 하루 종일 다양한 물건을 만지면서 엄청난 양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접촉합니다. 특히 손톱 밑에는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곰팡이균 등 온갖 병원균이 숨어 있습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식중독, 장염, 피부 감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톱 밑이 더러우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면역 체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은 채 눈을 비비거나 코를 만지면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하면서 각종 감염병을 유발합니다. 감기나 독감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발전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해 손톱 밑에 세균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톱 밑을 씻지 않으면 손톱 무좀, 즉 조갑진균증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손톱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하며 심한 경우 손톱이 들뜨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손톱 무좀은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톱까지 번질 위험이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톱 밑 위생을 철저히 지키려면 손을 씻을 때 손톱 밑까지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비누를 사용해 손톱 밑을 문지르며 세균을 제거해야 하며 손톱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손톱을 자를 때는 너무 짧게 자르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적당한 길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톱 밑을 씻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을 몸속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무관심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손톱 밑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손톱 밑을 씻지 않아 끔찍한 감염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남성이 손톱이 누렇게 변하고 두꺼워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평소 손을 자주 씻지 않았고 손톱 밑에는 보이지 않는 때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손끝이 붓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고름까지 차올랐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손톱 밑 박테리아 감염이었습니다. 세균이 손톱 밑으로 침투하면서 염증이 퍼진 것입니다. 치료를 미루다가 감염이 손 전체로 번지면서 폐혈증 위험까지 커졌습니다. 의사는 즉시 손톱 일부를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염이 심해 결국 손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손톱 밑을 씻지 않는 것은 작은 병균을 몸속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무심함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손톱 밑이 건강한 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몸을 씻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 6곳을 철저히 씻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감염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더 이상 위생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깨끗한 몸이야말로 장수의 기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심장이 멎는다는 공포, 숨이 끊기는 그 순간의 고통,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앞에 다가온 죽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두려움 없이 열 수 있는 5가지 이유가 지금 당신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언젠가 그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태어남이 신비롭듯 죽음 또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답지만 유한하기에 더욱 빛납니다. 죽음은 결코 이질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완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마주할 일이 많지 않지만 나이가 들며 주변 사람들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죽음 자체에서 비롯된다기보다 그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해가 지는 광경을 보며 살아갑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슬퍼하지 않듯 삶의 끝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이해할수록 삶은 더욱 깊어지고 진실해집니다. 마치 겨울이 있기에 봄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죽음이 있기에 삶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고통스럽거나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깊은 평화와 따뜻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남은 시간 동안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믿음도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예외 없이 겪는 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죽음은 더 이상 혼자 짊어져야 할 무서운 짐이 아닙니다. 70대 중반의 김영자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암 투병 중에 삶의 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두려움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해는 오늘도 나를 위해 떠오르는데 나는 왜 어제를 그리워하며 오늘을 놓치고 있었을까? 그 순간부터 김 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울음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자식들에게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손자에게는 직접 만든 손편지를 남기며 할미는 어딜 가든 너를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김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평온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돌아가신 뒤 자녀들은 할머니가 남긴 편지와 영상 속 메시지를 보며 눈물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는 자녀의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에 김 할머니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된 평화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한 두려움은 이해와 수용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혼자만의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병마, 외로움, 상실, 불안, 후회, 미련 같은 감정들이 나이가 들수록 짙게 드리워지곤 합니다. 청춘의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면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편한 날이 드물고 마음조차 한결같이 무거운 날이 많아집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고
그것이 때론 기특할 정도로 끈질긴 삶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고 깊어지곤 합니다. 누군가는 자식 걱정으로, 누군가는 홀로 남겨질 두려움으로, 또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조차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려 하지만 사실 그 끝에는 오히려 해방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수술로도 약으로도 사라지지 않던 고통이 죽음 앞에서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몸도 마음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세상의 무게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무엇 하나 쉽게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어떤 싸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도 책임감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문이자 그동안 힘겹게 살아낸 이들에게 주어지는 깊은 휴식입니다. 긴 여정을 마친 여행자가 안락한 쉼터에 도착하듯 죽음은 그런 편안함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살면서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침내 쉴 수 있다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친 날에도, 마음이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아팠던 날에도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그 끝에서 마주하는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며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낸 인생에 대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80대 중반의 박상만 어르신은 15년 넘게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왔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는 생활은 일상이 되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박 어르신은 삶에 대한 희망보다 점점 더 고통과 절망에 가까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작은 일에도 웃어보려 노력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어르신은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단다. 아픈 것도 숨쉬기 힘든 것도 다 이젠 끝났으면 좋겠구나. 나 잘 살았다 생각한다.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담담했던 그 모습은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박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떠나도 울지 말거라. 나 지금 너무 편안하단다. 고통이 다 사라졌어.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병실에는 울음 대신 조용한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박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고통 없는 평화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쉼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그 순간이 인생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는 해방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겪어온 고난을 끝내고 진정한 평온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기에 죽음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따뜻한 위로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평온한 죽음은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두려움, 슬픔, 고통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괴롭고 비참한 것만은 아닙니다. 준비된 죽음, 사랑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 삶을 온전히 받아들인 이의 죽음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세상과 이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온한 죽음은 가장 고귀한 마지막 선물일 수 있습니다. 평온한 죽음은 삶 전체가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삶을 사랑했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고요한 안식을 맞이합니다. 이별의 순간조차 따뜻하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평온함 덕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두려움을 남기지만 준비된 죽음은 사랑과 감사를 남깁니다.
죽음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고통이 없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재를 존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비록 노쇠하고 병들었더라도 마음만은 평온한 사람은 죽음조차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울림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취보다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고요하고 단단할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에 대한 감사로 남겨질 이들에 대한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평온한 죽음은 비로소 잘 살았다는 삶의 선언이 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떠나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온한 죽음은 남겨질 사람들에게 안심을 남깁니다. 걱정보다는 고마움을, 아쉬움보다는 사랑을 남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전하며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인생이 주는 최고의 은총이며 축복 그 자체입니다. 70대 후반의 최은자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던 남편을 오랜 시간 간호해 왔습니다. 남편은 거의 모든 기억을 잃고 할머니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최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이제 편히 보내줘야죠.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오래된 찬송가를 조용히 불러주었습니다. 가사는 다 잊었지만 멜로디만큼은 어렴풋이 기억하는 듯 남편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남편은 아주 조용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통증도 없이 고요하고 따뜻한 이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축복받은 마지막을 맞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끝까지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최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야 편히 쉬네요. 저도 잘 살아냈다고 생각해요. 남편과의 이별을 통해 슬픔보다는 감사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죽음이 고요하고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평온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순간이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준비와 사랑으로 죽음을 마주할 때 그 순간은 더 이상 이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연결이 됩니다.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종소리처럼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네 번째 이유는 사랑했던 이들과의 추억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기억은 세월 속에 고스란히 남아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죽음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그리움 안에는 언제나 따뜻한 순간들이 함께 머무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또 이별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떠나고 누군가는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 손을 잡고 걸었던 길, 나지막한 음성으로 건넨 인사 한마디까지도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이별은 더 아프지만 그만큼 남겨지는 기억은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죽음을 슬픔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이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따뜻하게 자리한 그 기억은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미소를 불러일으키며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추억은 죽음조차 뛰어넘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 전해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와의 마지막 인사, 자녀가 어릴 적 불러준 노래 하나까지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 사랑은 그대로 남아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빛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내가 사라지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면 그 존재는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자주 당신을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리워하게 됩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80세의 윤정자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며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날이 고맙고 따뜻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한 달 동안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의 손을 잡고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며 함께 일했던 날,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리고 남편이 가끔씩 불러주던 옛날 가요 한 소절까지 모두가 귀하고 사랑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윤 할머니는 처음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이내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추억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리던 남편의 목소리, 식탁에서 함께 나눈 조용한 대화, 손주와 함께 웃으며 바라보던 남편의 눈빛, 모든 것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할머니의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이별이지만 사랑은 계속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젠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창가에 앉아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슬프기보다 따뜻한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은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이들과의 추억이 남는다는 사실은 죽음을 두려움 대신 감사로 바꿔주는 힘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눈 진심과 따뜻한 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죽음은 그 사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의 사랑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사랑이 머무는 또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다섯 번째 이유는 죽음은 또 다른 여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여행을 떠납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부모의 손을 잡고 떠났던 소풍, 젊은 시절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던 신혼여행, 그리고 인생의 중간에 마주한 혼자만의 여행까지 여행은 늘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죽음 또한 그런 여행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단지 목적지가 조금 다를 뿐 그 여정은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삶의 마지막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시작, 또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이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것처럼 죽음도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신비한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에는 다시 만날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죽음을 또 다른 여행이라 여기는 마음은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진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행을 준비하듯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귀한 일입니다. 짐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며 떠나는 이 여행은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의 모든 기억과 사랑이 동행해 줍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 또한 그 여행을 마음으로 함께하며
떠난 이의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합니다. 어쩌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곳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이 고통과 근심이 없는 평온한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는 점입니다.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 하나의 문, 하나의 여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죽음은 살아온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남은 이들에게도 안식을 남깁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는 77세의 정승호 어르신은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처음엔 깊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 아직 못 이룬 꿈들, 손자들과의 약속 등 많은 미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그 시간들을 더 충실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또 하나의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마.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긴 여행이지. 정 어르신은 그날부터 집 근처 산책을 자주 다녔습니다. 나뭇잎 하나, 바람 한 줄기, 저녁 노을까지도 유심히 바라보며 모든 순간을 깊이 느꼈습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을 때도 그는 손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다른 세상으로 천천히 떠나는 중이란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여행은 무섭지 않아. 오히려 평온하고 따뜻하단다. 정 어르신은 임종 전날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떠난 모든 여행 중에 이 여행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구나. 잘 살아왔고 이제 잘 떠나겠다. 가족들은 눈물 속에서도 그의 평온한 모습에 위로를 받았고 어르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 두려운 끝이 아니라 평온한 여행의 시작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또 다른 여행으로 받아들인 정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여행에는 후회도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감사 그리고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그 모습은 죽음이 단절이 아닌 연결이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여행의 끝에서 다시 사랑하는 이들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외면하는 동안 진짜 삶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주할 시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고통이 아닌 해방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남고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죽음은 지옥이 되지만 받아들이는 죽음은 축복이 됩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후회가 아닌 평온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삶보다 더 중요한 죽음에 대해 제대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적은 밖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웃으며 술잔 기울이던 친구가 어느 날 내 뒤에서 흉을 보고 오랜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이 내 지갑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친구니까 하며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던 관계가 어느 날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를 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나이 들어 몸은 약해지고 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틈을 파고드는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구라는 가면을 쓴 독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유형 하나라도 곁에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재앙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당신의 남은 인생이 안전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은자 씨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 늘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장례식 때 손발을 다해 도와주고
돈이 급하다고 하면 모아둔 적금을 깨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은자 씨가 남편을 잃고 홀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괜찮아? 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내가 도와준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뻔뻔한 말을 들었을 때 박은자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호의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었다는 것을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의 공통점은 남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표현은커녕 더 큰 욕으로 되갚는다는 것입니다. 밥을 사주면 이 집은 별로네라 하고 도와주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며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래 마음을 쓰다 보면 결국 내 삶은 무너지고 남은 노년은 불행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감사 표현이 부족한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건강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즉,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고 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에게 기대고 있으면 내 노후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무서운 점은 이들이 교묘하게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친구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라는 말에 흔들리고 내가 도와줬으니 또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했다는 말에 분노하면서도 결국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순간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하는 사람이 내일 갑자기 따뜻한 마음을 보여줄 리 없습니다. 결국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나이 들어서 중요한 건 수십 명의 친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 한 사람, 고마움을 아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박은자 씨는 끝내 그 친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바보였더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 관계는 절대 지켜야 할 우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할 올가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친구로 지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수칙입니다. 두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이용해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대전에 사는 윤영자 씨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 속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 믿음 하나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주면 절대 은혜 잊지 않겠다는 간절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 눈치 보며 어렵게 모아둔 수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니 이사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에 쓴 것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윤영자 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뒤 몇 달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건강마저 무너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으면 덜 억울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례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랜 인연이라는 허울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결코 처음부터 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탁, 작은 호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탐욕의 시험입니다. 한 번 들어주면 그 다음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또 들어주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듭니다. 끝내 당신이 가진 돈, 에너지, 심지어 명예까지도 빼앗아갑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뻔뻔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묘하게 감정을 조종한다는 점입니다. 친구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라는 말은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나만 죽는다는 말은 책임감을 올가미처럼 씌웁니다. 결국 친구니까 해줘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들게 되고 어느새 나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내주는 순간 내 인생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연료통으로 전락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장기간 착취적인 인간관계에 노출된 노인의 삶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세 이상 중년과 노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당하는 관계에 얽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존감은 평균보다 40% 이상 낮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마움 없는 관계,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다시 말해, 나를 이용하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당신의 건강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나이 들어 체력과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번의 큰 배신은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 상처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오늘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내일 갑자기 진심을 보여줄 리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작은 부탁, 내일은 돈, 그 다음은 더 큰 희생을 요구하며 끝내 당신을 빈껍데기로 만듭니다. 윤영자 씨는 결국 친구와의 인연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붙잡고 있었던 3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였고 내 노후를 망친 주범이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관계라는 탈을 쓴 착취이고 내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 올가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이용해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반드시 잘라내야 할 독입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단호히 끊으십시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세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수원에 사는 이영숙 씨는 매번 친구와 만나면 숨이 막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이런 음식은 몸에 안 좋아라며 잔소리를 늘어놓고 옷을 사 입어도 그 나이에 저런 색은 촌스럽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집안일이나 자식 문제까지 간섭하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틀렸다라는 말로 이영숙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비난이었고 결국 이영숙 씨는 친구와의 만남 뒤마다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끝없는 훈계가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 걸어온 길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상대방을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은근한 우월감과 비하가 숨어 있습니다. 너는 아직 몰라서 그래라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상대를 낮추는 칼날입니다. 이런 말에 오래 노출되면 내 판단은 흔들리고 결국 내 삶의 주도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은 관계 속 권력, 불균형에 관한 7년간의 장기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침이나 통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되며 자존감이 평균보다 35%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관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위축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구지는 이를 두고 타인의 끊임없는 훈계와 가르침은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는 심리적 독이라 경고했습니다. 즉, 나를 가르치려 드는 친구를 곁에 두는 건 내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살아온 인생만큼의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나는 배움이 필요한 부족한 존재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은밀한 지배이며 친밀을 가장한 억압입니다. 고마움과 존중이 없는 관계는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이영숙 씨는 결국 그 친구와의 인연을 끊고 나서야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감옥이었다는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충고가 아니라 독이며 남은 인생을 좀먹는 올가미입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련 없이 끊어내는 것이 당신의 자유와 평온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은주 씨는 매번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나이에 화장은 왜 해? 이런 음식은 노인네들한테 안 좋아.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해라며 끝없이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조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비난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와의 만남은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 되었습니다. 한 번 만나면 하루 종일 기가 빨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인 듯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김은주 씨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라는 자책 속에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끝없는 가르침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서로 살아온 인생만큼의 지혜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경험을 나누는 게 우정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상대를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 선택과 내 삶을 무시합니다. 내가 더 살아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상대를 얕잡아보는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내 판단 능력을 흔들어 버립니다. 결국 나는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잃고 그 사람의 말에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관계 속 권력, 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영향 연구는 이런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7년간 50세 이상 중년과 노인을 추적 조사했는데 반복적으로 가르침과 통제를 당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존감이 평균보다 35%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전전두엽 기능이 위축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 증세가 심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타인의 끊임없는 훈계와 가르침은 인간 정신을 갉아먹는 심리적 독이라 경고했습니다. 즉, 나를 가르치려 드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문제를 넘어서 내 정신과 삶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이 들어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삶을 존중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내 노년은 불행으로 얼룩집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웃을 때는 가볍다라 하고 내가 울면 유난스럽다라며 감정을 깎아내립니다. 내가 잘하면 우연이라 하고 못하면 봐라. 내가 말했지라며 나를 조롱합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삶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 존재를 부정하는 망치일 뿐입니다. 김은주 씨는 결국 친구와 인연을 끊은 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교도관이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종을 울립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충고가 아니라 독이며 남은 인생을 좀먹는 올가미입니다.
지금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대구에 사는 장정희 씨는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따뜻하게 웃으며 넌 참 성실하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뒤에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돈도 별로 없으면서 잘난 척만 한다라며 비웃고 다녔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 문제로 힘들어하던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는 위로하는 척 듣더니 며칠 뒤 다른 모임에서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무슨 충고를 해? 라는 말까지 흘려보냈습니다. 장정희 씨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가식적인 얼굴이 떠올라 그날 이후 밥 한 숟가락 넘기기도 힘들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와 내 속마음을 꺼내게 만든 뒤 그걸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무기는 비열함입니다. 앞에서는 미소로 안심시키고 뒤에서는 내 약점을 퍼뜨려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내 평판이 무너지고 인간관계는 흔들리며 스스로도 자존심을 잃게 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건 체면이나 허울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다닌다면 남은 인생은 끝없는 불안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남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며 소인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 웃음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순자는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 말로 남을 조롱하는 자는 그 마음도 이미 썩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명언은 오늘날에도 뼈아픈 진실을 알려줍니다. 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매일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들의 비열한 입에서 나의 약점이 세상에 흘러나와 내 명예와 삶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사람은 단순해지고 관계도 단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 불필요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의 조롱은 나를 향한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의도된 모욕입니다. 그리고 그 모욕은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결국 삶에 대한 자신감마저 빼앗아갑니다. 장정희 씨는 끝내 그 친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뒤에서 나를 비웃는 사람과의 30년은 우정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날카로운 경고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웃는 얼굴 뒤에 칼날을 감춘 배신자이며 그 칼날은 언제든 내 마음을 찌릅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어막입니다. 여섯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외부에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명자 씨는 평생 믿어온 친구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병환과 자식 문제로 가슴속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내 편이야. 절대 밖에 말 안 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의 입에 이미 그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 자식이 실패했다더라. 남편 병원비 때문에 쩔쩔맨다더라 같은 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수십 년 지켜온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배신한 건 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정은 무너졌고 삶은 깊은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이처럼 내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은 단순히 가벼운 입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흥밋거리로 삼고 친구의 고통을 자기 입을 즐겁게 하는 도구로 씁니다.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뒤에서는 내 사생활을 양념처럼 버무려 세상에 내던집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나는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오늘 털어놓은 말이 내일은 동네를 떠돌고 모임의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체면과 명예인데 그걸 짓밟는 이가 바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배신은 없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인간관계에서 취약성 공유의 중요성을 연구하며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관계는 상대가 내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줄 때 형성된다. 그러나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인간은 극도의 수치심과 배신감을 경험하며 이는 자존감을 붕괴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이야기가 외부로 퍼진 경험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장애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내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는 친구는 단순히 신뢰를 깨는 수준을 넘어 내 정신과 삶을 파괴하는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내 이야기를 퍼뜨리는 친구를 계속 곁에 둔다면 인생의 말년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얼룩집니다.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하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외로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